네, 단체 협약인데요.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교섭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이란 것은 단체 교섭의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 협약은 그러면 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건데요. 네, 먼저 이 단체 협약은 이 노동 조건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이거를 이제 보장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 노동 조건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노동 조건의 결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단체 협약에 따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에 정한 이 노동 조건이 이 노동 계약이나 또는 취업 규칙에 따른 노동 조건들에 비해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노동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점에서 이게 이 노동 조건 향상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에 속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좀 획일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노동 조건을 평준화하는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 조건 규제의 기능이라는 건 결국에 노동 조건을 향상하고 평준화시키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이게 단체 협약이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는 이 당사자 사이에 긴장과 뭐 분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체 협약이 체결된 뒤에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노사 관계를 좀 안정시키고 뭐 이제 직장이라든가 어떤 산업의 평화를 그 보장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평화 유지 기능, 뭐 노사관계 안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노동 조건을 규제하는 기능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노동 조건이 이 평화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평화 의무를 통해서 고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평준화되고 또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을 카르텔 기능이라고 또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카르텔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 단체 협약이 어떤 전국 규모의 아주 그 광범위한 규모의 산별 노조에서 체결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만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또는 사업장별로 체결되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는 어떤 뭐 카르텔 기능은 거의 이제 미미하죠. 그러니까 아주 협소하고 미미한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근데 그 밖에 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좀 제반 관계를 규율하는 기능. 그래서 이게 노사관계 질서 형성의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제나 뭐 인사협의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화시키는 하는 기능,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규제 기능이라든가 경영 민주화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뭐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체 협약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느냐라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나라마다 또는 또 시대마다 좀씩 달랐는데 크게 좀 나눠 보자면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게 단체 협약을 단체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신사협정으로 취급을 하는 건데요. 이 신사협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계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구속시키는 어떤 이제 의무라든가 권리가 발생하는데, 신사협정은 그러한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가 없는 어떤 그러니까 뭐 도덕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의적인, 그러니까 뭐 신의에 기초한 일종의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상대방이 어겼을 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그런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오직 이제 우정 같은 우정이라든가 뭐 신의라든가 거기에 서 비롯된 어떤 약속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신사협정으로 취급을 해서 뭐 계약으로서의 어떤 효력 같은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영국이 뭐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택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47년에 이 테프트 하틀리법이라고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 1947년 이전까지는 이제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이해를 했었던 거죠. 자, 이 신사협정 하에서 뭐 단체 협약의 이행이라는 건 결국에 이 당사자의 신의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법률상 채무라든가 뭐 이행 의무 이런 것들은 발생시키질 않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사용자가 단체 협약상의 어떤 노동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파업하는 거 있죠. 파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력 행사하는 게 아주 유일한 구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신사협정을 하고 어기면 그냥 파업에 돌입해서 압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뭐 이제 법적인 구제 수단은 없었던 겁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이 계약으로 취급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을 그러니까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일종의 계약으로 취급을 해서 이 당사자의 어떤 법률상 이행 의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계약을 규율하는 효력,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범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국이 1992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 그러니까 통합한 건데, 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깨트리고 계약적 효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와서 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좀 인정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사용자가 이 협약상의 노동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이제 실현을 위해서 이 노동조합이 이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약상 의무에 위반한 거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 파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력 행사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을 벌이는 게 훨씬 이제 빠르다, 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계약으로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이 효력까지, 이제 규범적 효력까지 부여하고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네, 그런 단계인 거죠. 이 규범적 효력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은 이 단체 협약상의 노동 조건은 이 노동자 개인이 직접 사용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네,
독일에서 1918년에 이 단체 협약법이 이 단체 협약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했고요. 이 밖에 이 밖에도 이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이 단체 협약의 이제 효력을 이제 확장하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단체 협약이란 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체결한 거니까 원래는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어떤 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 요건을 딱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이 단체 협약이 확대돼서, 그러니까 확장해서 적용되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적 구속력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체 협약의 내용을 효력이 유효한 기간, 그러니까 유효 기간 도중에는 그것을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쟁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그러니까 이제 평화 의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 독일에서 독일 단체 협약법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체 협약이 이 노동조건 규제 기능과 평화 유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프랑스, 일본 역시 이러한 법률 정책을 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단체 협약에 이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아주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제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과 2항인데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이 법률 규정은 없어요. 법률 규정은 없는데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리 관계 있죠. 대리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해서 이 단체 협약이 좀 규범적 효력, 그러니까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규범적 효력은 아니지만 거기에 좀 유사한, 거의 이제 규범적 효력과 같은 뭐 그런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이제 계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제 계약보다는 좀 강한, 그래서 어떤 법은 아니지만 어떤 법에 유사한 그런 규범적 효력을 좀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체 협약의 법적 성질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특히 이 단체 협약이란 게 그죠? 이제 입법자인 국회에서, 우리 이제 입법기관이죠. 국가기관인 이 국회에서 제정하는 그런 성문법이 아니죠. 이게 본질을 보자면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계약인데, 이게 이제 이 현행법상으로 보자면 이게 사용자와 개별적인 노동자 사이에 노동계약을 규율하는 그런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요, 이것을 법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또 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좀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크게 보자면 법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그래서 법규범설과 이 계약으로 이해하는 계약설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법규범설은 이 단체 협약을 법규범의 일종으로 좀 파악하는 견해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 후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방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이후를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이걸 뭐 종전 후, 뭐 줄여서 전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일본의 좀 대표적인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체 협약을
사회에서의 자주적인 법으로서 이 뭐 이제 관습법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이거 뭐 사회 자주법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 노사가 자주적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스스로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법규범을 설정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백지 관습법이 있다.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백지 관습법설인데 뭐 이런 근거에서 이 단체 협약이 제정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그 성문 입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이런 그런 이제 근거들에 의해서 이게 법규범의 일종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뭐 이런 견해들에 의하면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 제33조 있죠. 그 노동조합법 제33조는 이 단체 협약의 어떤 효력에 관한 규정인데 이 단체 협약의 효력에 관한 이 노동조합법 제33조가 이 단체 협약의 어떤 규범적 효력을 특별히 창설한 것,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설한 게 아니라 단체 협약이 법 규범으로서 당연히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 효력을 노동조합법 제33조가 그냥 확인하는 규정이다. 뭐 이제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좀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런 법규범설은요, 이게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이 개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자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단체 협약의 어떤 고도의 법적 지위와 그러한 효력을 좀 부여하려는 점,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고 해서 그냥 이제 어떤 그 민간인들 그냥 민간인에 불과한 이 사용자와 노동자들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런 합의를 법규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또 단체 협약이란 게 이 당사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좀 할 수는 없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동 조건에 관한 단체 협약이라든가 또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또 관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도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해야겠죠. 사실상 이 단체 협약이란 결국에 이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해서 이게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성문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범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계약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 계약설은 단체 협약이 이제 법규범이 아니다. 단체 협약은 법규범이 아니다 하고 이거는 이제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인 거고 이 개별적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도 이제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제 구속력이 이제 어떤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게 되는 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으로 본다면 이 계약 당사자는 결국에 노동조합과 사용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계약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계약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 조합원들은 제3자인 거죠. 그러니까 왜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주장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 단체 협약상의 노동 조건이 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거, 그거는 이 노동조합이 어떤 민법상 대리인의 지위에서 본인인 조합원을 위해서 이 노동계약을 일괄해서 체결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대리설입니다. 네.
하지만 이 대리설에 따르면 이 단체 협약 체결 후에 체결한 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는 이 단체 협약상의 노동 조건이 적용될 수가 없고, 또 단체 협약의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을 무효로 또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 단체 대리설에 의하면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하고는 좀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예를 들자면 또 평화 의무의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이 노동자 개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불합리한 그러니까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대리설하고 또 비슷한 견해가 뭐냐면, 이 노동조합이 노동 조건에 관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 제3자인 조합원을 위해서 노동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뭐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대리설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설은 좀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은 다른 모든 단체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을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권한에 근거해서 체결된 단체 협약은 이 자율적으로 설정된 법 규범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뭐 이 견해는 이 단체설이라고 합니다. 네, 단체설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설에 의하면 이 단체 협약은 입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만, 뭐 이게 이 단체설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한 효력이 생기느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리설이나 단체설이라는 건요, 좀 참 오래된 건데, 이 독일에서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입법을 통해서 실현되기 전에 뭐 이제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뭐 이론적 시도로서 이게 이제 1900년대에 좀 잠시 주장됐던 견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단체 협약법이 1910년대, 1918년인가요? 그때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론들인 거죠. 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의사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이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거는 이 국가의 법 체계, 그러니까 국가법이 단체 협약의 어떤 규범적 효력을 숙권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이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형성할 것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복합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협약은 이 조합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집단적 계약이지만, 이게 이제 개별적인 어떤 노동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또 이제 어떤 규범적 계약이라고 해요. 뭐 이제 다른 말로는 그래서 이제 집단적 규범 계약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이게 독일에서는 좀 다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견해에 따르면, 그렇다면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 제 33조는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좀 특별히 창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적 자치에 따른 그 규범 설정 행위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단체 협약의 규범성을 좀 확인하고 뒷받침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의혹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당연히 단체 협약에 규범적 효력이 생기느냐,
뭐 그건 좀 의문이 가는 거죠. 이게 좀 조금 그럴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저희가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권설이 있는데요. 이 수권설은 이 단체 협약은 본래 당사자인 이 노동조합과 또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계약인데, 이 노동자 보호와 또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법 체계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법이 협약 당사자에게 특별히 규범 설정의 권한을 수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법 제33조는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창설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권설을 이제 그 법규범설의 일종으로 좀 설명하는 견해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권설은 이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그러니까 계약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그 법에 의해서 국가 법 체계가 정책적으로 규범적 효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그 본래 이 당사자들이죠.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인데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이 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 노동관계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체 협약 중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아닌 이 노동자 개인하고 사용자 사이에 좀 직접 적용되는 효력, 뭐 이제 규범적 효력을 특별히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 33조인데요. 이 규범적 효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에는 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노조라고 하잖아요. 또는 헌법상 노조라고도 하는데 이 법의 노조 즉 그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않는 그 노동조합인데 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까지 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단체 협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단체 협약은 이 규범적 효력이 생기는 이 규범적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규범적 효력은 생기지 않고 그냥 단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계약으로서의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채무적 효력 그러니까 계약적 효력이만 인정되는 채무적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단체 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또 채무적 부분 외에 또 이제 이 채무적 부분을 좀 나누어서요. 이 조직적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 협약의 효력이라는 건요, 결국에 이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뭐 또 이제 조직적 부분을 나눈다면 이 조직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인데요. 이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단체 협약에 정한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노동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효력을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라든가 노동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이제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위반한다라는 건 그 기준에 미달하든, 그러니까 못 미치든 아니면 상회하든 그걸 뛰어넘든, 그러니까 기준보다 이 노동자에게 뭐 불리하든 아니면 유리하든 뭐 이제 그러한 어떤 기준과 다른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령이라든가, 단체 협약, 또는 이제 취업규칙, 노동계약, 상호 간의 그 효력관계에 관해서 뭐 이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또 위반하는 경우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걸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조합법 보시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위반하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행적 효력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건요, 이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노동계약 중에 이 단체 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다는 거는 원래 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좀 무효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취업규칙이 어떤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한테 무효가 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무효가 모든 사람들한테 무효가 되는 이 절대적 무효가 있고,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로, 그러니까 다른 범위에선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런 이제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결국에 이제 상대적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판례도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네, 단체 협약의 이 강행적 효력, 또 규범적 효력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단체 협약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거지, 그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까지 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은 좀 상대적, 그 취업규칙이나 노동계약을 무효로 하는 그런 효력은 좀 상대적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은 이 단체 협약의 보충적 효력인데요. 이 보충적 효력은 같은 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효력을 이 단체 협약의 보충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거를 또 직률적 효력이라고도 해요. 이 이제 독일 민법을 번역하면서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독일 이제 노동조합법이죠. 독일 노동법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직률적 효력 뭐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하게 됐는데, 어쨌든 직률적 효력이란 용어도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보완적 효력, 뭐 대체적 효력, 직접적 효력, 뭐 자동적 효력,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무효가 됐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노동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없는 거죠. 아예 기준이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역시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노동계약의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강행
강행적 효력, 그러니까 그 무효로 만드는 효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행적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된 부분은 이게 취업규칙이나 노동계약 중에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해서 무효가 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충적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의 보충적 효력은 노동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또 미치는 거고, 하지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규정의 반대 해석상 보충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적 효력은 노동계약을 보충하는 거지 취업규칙에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 노동계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 취업규칙에도 없고 노동계약에도 없다면 결국에는 이 노동계약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약에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이 보충적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고, 이 노동계약에 규정이 있지만 또 강행적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되는 부분이라면 또 그런 이유로 또 보충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이 노동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직접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직접적 효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론상으로 이 단체 협약의 기준이 노동계약 속에 들어가 그 내용으로 화체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계약 화체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 이 노동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 그거를 특히 또 그래서 자동적 효력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단체 협약의 이제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 단체 협약의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을 합해서 이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 규범적 효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 이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그리고 노동계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규범적 효력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효력이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배제하겠다. 뭐 그런 특약을 하더라도 뭐 이런 특약은 그런 약정 자체가 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 협약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뭐 이제 노동계약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됩니다. 자, 단체 협약의 이제 규범적 효력에 관한 그 33조 제, 그러니까 강행적 효력에 관한 33조 제1항 규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그 단체 협약 중에 그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그 부분을 단체 협약의 이제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단체 협약 중에 그 노동 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이거를 이제 규범적 효력이 생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노동 조건과 이 또 이제 기타 노동자의 대우라는 게 이게 뭐 이제 서로 특별히 뭐 이제 서로 다른 건 아니에요. 뭐 이제 다른 규정들 있죠. 노동조합법의 다른 규정들 보더라도 대우 등 뭐 노동조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동조건과 노동자 대우는 뭐 이제 사실은 뭐 같은 의미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그냥 합쳐서 그냥 노동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노동 조건이란 거, 그러니까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거 포함해서 이 노동 조건이란 건 이미
단체 교섭의 대상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결국에 뭐냐면 노동계약상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약속사항, 그 다음에 노동관계상 이 노동자에 대한 뭐 이제 그 밖의 대우 같은 거죠. 이제 고용계속 같은 거, 이제 고용보장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뭐 임금, 그죠? 노동시간, 뭐 휴게, 휴일, 휴가, 안전, 보건, 작업환경, 보상, 복리후생, 뭐 인사적인 내용으로 뭐 배치, 전직, 전적, 휴직, 뭐 교직, 그러니까 교육훈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고라든가 정년과 같은 뭐 노동관계 종료,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규정이 결국에는 대부분 이제 규범적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노동 조건이라는 건 노동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채용에 관한 내용 있죠. 이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노동 조건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동 조건에 관한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기본급을 5%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라는 것처럼 이게 사용자에게 어떤 추상적인 노력 의무만을 정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의 이용 방법이라든가 뭐 작업 환경, 뭐 온도라든가 습도, 조도, 그러니까 조명 있죠. 그 조도, 그러니까 조명, 조명의 밝기, 라든가 또 이제 작업 속도, 뭐 이런 거. 그래서 노동자 개개인이 뭐 이 개개인에게 어떤 이해 득실로 환원이 되진 않지만 이 노동자의 집단적 대우에 관한 것은 뭐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준칙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역시 규범적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규범적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불특정 다수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준칙이 아니라 이 특정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우에 관한 어떤 구체적 취급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특정한 조합원의 해고를 철회한다거나 뭐 이제 복직시킨다, 뭐 소수 직종 종사자에 대한 어떤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단체 협약의 다른 여러 규정과 관련을 해서 또는 이제 다른 조합원과의 관련 속에서 이게 설정이 되었다면 이게 이제 본래의 기준에 준해서 이런 것들도 규범적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이 단체 협약보다 이 노동자에게 좀 유리한 경우에도 이 단체 협약이 규범적 효력을 미치느냐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이나 취업규칙이 그렇죠, 이제 그 단체 협약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노동계약이라든가 단체,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게 오히려 노동자들한테는 또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이 독일의 단체 협약법의 경우에 단체 협약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 협약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계약이나 어떤 또 사업장 협정 같은 거, 이런 게 좀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법 규정을 또 이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해석상 상당히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의 경우에 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서 정한 거는 노동 조건의 뭐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단체 협약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연히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노동계약 등이 우선해서 적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이제 편면 적용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 단체 협약이 이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면 적용설이라고 좀 불리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법은 이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이게 그러니까 미달하든 아니면 상해하든 간에 이 노동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해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지, 이게 꼭 유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유리한 원칙을 먼저 적용한다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 자체에서 이 노동계약 등으로 더 유리한 노동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명시적인 조항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노동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단체 협약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이 단체 협약이 규범적 효력을 미쳐서 우선 적용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단체 협약이라는 건 이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이자 또 최고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이런 견해를 또 이제 양면 적용설이라고도 이제 해요. 네, 판례의 경우에 이 단체 협약상의 이 노동 조건이 좀 불리하게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이 동일한 노동 조건을 정한 취업 규칙은 또 변경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 변경된 단체 협약에는 취업 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 단체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이제 판례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그래서 취업 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업 규칙이 유리하더라도 이 새로운 이 단체 협약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양면 적용설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한 뒤에 이 노동계약이나 또 취업규칙으로 이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노동 조건을 시행하는 것은 이 조합원들에게 이 노동조합의 성실 교섭 노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노동조합의 지지 기반을 좀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또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서 최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이 좀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걸 또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또 이해가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요, 이 사용자가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노동 조건을 이 개별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건 이 어떤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 의무에 위반하는 이 부당 노동행위로 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독일에서는 이 산업별 통일교섭을 통한 이 단체 협약이 그 해당 산업 공통의 노동 조건, 즉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정하고 또 각 기업의 특수성은 별도로 반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이제 그 지배적인 지배적인 어떤 그 단체 협약이 결국에 기업별 협약의 체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별 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에서 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이고 정형적인 노동 조건을 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거보다 이제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노동 계약이나 뭐 취업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노동계약이 있다면 그 노동계약을 적용하는 것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 이제 이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체결되는 그 단체 협약의 어떤 우리 이제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앞으로 이 산업별 그 통일교섭이나 뭐 공동교섭의 형태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노동 그 해당 산업의 통일적인 노동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그 노동 조건의 최저 기준으로 또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 그 노동법상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좀 제대로 뿌리 내리고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요런 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노동 조건을 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그런 단체 협약도 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규범적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뭐 이런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을 불리하게 변경했을 때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자, 노동조합은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점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이 협약 자체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근데 또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견해는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거는 이 상대방과의 거래 타협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제 여러 이제 노동조합 내부적이고 또 외부적인 뭐 그런 안팎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부분적이고 또 일시적으로 불리한 그런 노동 조건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휴일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노동 시간을 뭐 늘린다거나 아니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제 상여금을 인하하는 뭐 그런 합의 같은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조건을 좀 불리하게 변경하는 그런 단체 협약도 그 내용이 뭐 이제 그 현저히 합리성을 그 합리성이 없어가지고 합리성을 결해서 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좀 볼 수 있다면, 뭐 이제 있는 경우,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거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 협약이라도 이제 유효라고 본 경우도 있고, 이 변경된 내용이 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이게 좀 무효다라고 또 이해하는,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체 협약상의 노동 조건을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그 내용이 이제 뭐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어떤 강행법규들 있죠. 이런 강행법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은 무효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초과 근로에 대해서 뭐 이제 가산 임금, 그러니까 할증 임금을 뭐 이제 받지 않기로 한다거나, 뭐 이제 또
아니면 특정 정당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효가 되는데 네. 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급됐거나 이미 또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어떤 임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이미 노동자의 처분에 맡겨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노동조합이 노동자들로부터 어떤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그 수권을 받지 않고 단체 협약으로 그걸 뭐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반환하거나 이런 약정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반환 약정 포기 또는 지급 유예 그런 거는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합원 전원의 퇴직, 뭐 정년 경과 후에 뭐 계속 고용되고 있는 뭐 조합원의 퇴직 처리, 뭐 이런 것처럼 그 노동자의 지위의 변동에 관한 단체 협약 역시도 이런 것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무효입니다. 자, 하지만 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기업의 워크아웃 기간 동안에 이제 조합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좀 감액하기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지급 청구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이미 발생한 걸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장래의 노동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의 어떤 동의라든가 수권이 없더라도 뭐 그 단체 협약을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또 같은 또 이유에서 이 누진제 퇴직금의 지급률을 종전보다 좀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것도 유효라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미 발생한 임금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급 여부가 확정된 그런 임금 청구권 이런 것들을 반환 포기 뭐 이제 지급 유예하는 뭐 그런 처분은 단체 협약은 개별적인 노동자의 동의라든가 수권을 얻어야만 이게 이제 그 효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노동자가 임금 반환 약정에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런 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그 임금 청구권에 관한 어떤 임금 삭감이라든가 뭐 상여금 감액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단체 협약은 그 자체로 이제 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개별 노동자의 어떤 동의라든가 수권 없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제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 단체 협약은 그 이제 규범적 부분이 있고 또 채무적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적 부분에서의 효력, 그러니까 채무적 효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단체 협약이라는 게 원래 이 당사자가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죠. 그래서 그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이제 사용자 단체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는 결국에 이 단체 협약에서 합의한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 뭐 채무적 부분이든 규범적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할 뭐 의무라든가 이런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이행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의 이 채무적 부분이 어디냐 무엇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견해가 갈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이 채무적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그 조직적 부분을 또 나누는 견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채무적 부분이란 건 그거예요. 이 규범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이 계약상의 이 채무적 효력만 발생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노동 조건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조건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 그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집단적 노동 관계에 관한 규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채무적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조합원의 범위라든가 뭐 조직 강제의 조합 활동 보장 규정, 뭐 편의 제공에 관한 내용들, 뭐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든가 노동조합 사무실, 뭐 조합비 공제 조항, 그 근무 시간 중에 뭐 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의 뭐 절차라든가 방법, 그리고 이제 이것 좀 중요한데요. 이 평화 의무. 그래서 뭐 상대적 평화 의무, 뭐 절대적 평화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평화 의무, 단체 협약의 해석이라든가 이행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뭐 쟁의행위의 제한이라든가 방법, 절차에 관한 내용, 노동쟁의 해결,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같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조항, 이런 것들이 모두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이 좀 아니지만 이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노동자의 채용에 관한 규정이나 또 노동 조건에 관해서 사용자의 노력 의무를 정한 규정들이 뭐 이제 여기에 속해요. 하지만 이 뭐 예를 들자면 이 조합비 공제 조항 있죠. 이 조합비 공제 조항은 사용자가 조합비를 징수를 해서 노동조합에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게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노동조합 측을 보면 이게 집단적 노동조합인데, 이걸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것도 노동 조건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노동자의 어떤 징계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 노동자의 징계라는 것도 결국에 이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징계이니까 이게 어떤 그 노동 조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그럼 채무적 부분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또 규범적 부분으로 봐야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그래요. 이 조직적 부분을 또 구분하는 견해 같은 경우에 이 뭐 징계위원회 있죠. 이 징계위원회처럼 이 노사 간의 어떤 공동의 조직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조직적 부분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조직적 부분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단체 협약의 이 채무적 효력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 평화 의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평화 의무라는 게 뭐냐면, 이 협약 당사자가 이 단체 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이 기존에 이제 체결한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을 좀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평화 의무라는 건요, 이 다음번, 그러니까 이번 단체 협약이 아니라 다음 단체 협약을 위해서 교섭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는 쟁의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단체 협약의 이행이라든가 해석과 관련된 쟁의 행위, 그런 것들은 이제 평화 의무 위반은 아닌 거죠. 또 이 단체 협약 내용을 유효 기간 도중에 이제 변경하자고 하면서 단체 교섭을, 그러니까
재교섭을 요구하는 거, 그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뭐 이제 그게 이제 그 평화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는 이때는 이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거, 뭐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단체 협약에 없는 내용을 좀 신설하기 위한 쟁의 행위도 이 평화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체 교섭을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 있죠. 그런 이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또 신설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거는 이제 평화 의무에 위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이제 그 단체 협약에 넣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단체 협약에 넣자라고, 이제 그 쟁의 행위를 하는 거는 평화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협약 당사자는 그 스스로 그 단체 협약 내용을 또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그런 쟁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한 그 구성원이 그러한 쟁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통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협약 당사자가 구성원에 대해서 그러한 쟁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성원들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이 평화 의무 위반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구성원들이 통제 위반의 어떤 쟁의 행위라든가 어떤 그 조합 외적인 그 쟁의 행위를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 뿐인 거죠. 자, 평화 의무는 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데요. 이게 단체 협약의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좀 생긴다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상대적 평화 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협약 당사자 사이에 뭐 일정한 기간, 보통 이제 유효기간 중이죠.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 동안에 단체 협약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려는 목적이든 뭐 그 밖에 어떤 목적이든 쟁의 행위를 뭐 전혀 이제 일체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의 특약 을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쟁의 포기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은 그러니까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절대적 평화 의무라고 또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절대적 평화 의무는 사실상 협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쟁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무효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당사자가 이 유효기간 동안에 쟁의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고 이것도 유효다라고 또 이해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정 변경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평화 의무가 또 소멸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정 변경은 단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뭐 이제 그 해약도 없이 당연히,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이제 해지하지도 않고 당연히 평화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해를 합니다. 자, 평화 의무는 이론상으로는 이 당사자 쌍방의 의무인데, 뭐 실제로는 이 노동조합의 의무로서 많이 작용을 해요. 하지만 단체 협약의 이행 의무가 실제로는 거의 이제 사용자 측의 의무로 구성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평화 의무와 또 이제 어떤 균형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평화 의무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 평화 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 단체 협약의 평화 유지 기능에 내재하는 이 본래적인 의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협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묵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게 두 개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래적인 의무라고 보는 견해, 요건 내재설이라고 하는데, 이 내재설은 단체 협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평화 유지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상의 기능으로부터 또 법적인 의무를 도출하는 건 무리이고요. 합의서의 경우에 이게 협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근거가 또 좀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 협약 당사자들의 이행 의무는 이게 유효 기간 동안에 협약 내용을 좀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말하는 거니까,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이 좀 불만스럽다고 해서 이걸 유효 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해서 쟁의 행위를 하는 거, 이거는 좀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평화 의무는 이행 의무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상의 의무, 그러니까 신의 측상의 의무라고 이해하는 견해, 요게 이제 신의 측설인데요. 어느 견해에 따르든 간에 이 평화 의무는 협약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평화 의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그런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 조문으로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이 평화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내재설이나 합의설이나 신의칙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이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이 평화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자, 이 단체 협약의 이 규범적 부분은요, 이게 원래 이제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 단체의 구성원인 사용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적용 범위는 이렇게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자,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원래 이제 본래적인 적용 범위에 드는 조합원이나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단체 협약을 좀 확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좀 확장하고 일반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노동조합이 설정된 예외가 이런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외에도 또 지역 단위의 또 구속력, 지역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어요. 자, 이 단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이 독일의 1918년 이 단체 협약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된 거고요. 프랑스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별 통일교섭과 또 산업별 단체 협약이 좀 지배적이어서요. 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좀 마련하고 노동 조건 저하 경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체 협약상의 노동 조건을 지역 내 모든 사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는 거를 이 제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1951년 이 국제노동기구 제91호 단체 협약에 관한 권고도 이 산업이라든가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별 교섭과 기업별 협약이 좀 지배적인 일본에서는 이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이외에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까지 이렇게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본의 입법례를 좀 따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노동조합법을 보면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고, 또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뭐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사업장 내의 그 구속력이라고 부른다면 몰라도 이게 좀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지 않느냐 말한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그래서 뭐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 단위의 그 일반적 구속력, 그래서 지역적 구속력 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먼저 노동조합법 제35조인데요. 그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역 단위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 협약에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 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지역적 구속력은 좀 생략을 하고 그 사업장 단위의 그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네,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에 이 입법 취지가 뭐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견해들이 또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보호설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이 노동조합이 고비용의 조합원을 저비용의 비조합원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용자의 노력을 저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방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한편 여기에 대해서 이 개인 보호설이 있는데 이 개인 보호설에 의하면 이거는 공익적 견지에서 이 비조합원의 노동 조건을 조합원과 균등하게 함으로써 이 비조합원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가 이 조합비 등의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이 단체 협약의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이른바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의 유인을 저해하고 또 노동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어떤 투쟁의 성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조합 보호설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조합법이 이 단체 교섭권 같은 거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뭐 이 규정에서만 또 조합원이 아닌 그런 노동자를 또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기도 좀 곤란해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 사업장 단위의 이 일반적 구속력은 주로 이 단체 협약상의 기준으로 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 조건을 좀 통일하면서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지만 부수적으로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한 우대를 좀 저지해서 노동조합도 보호할 수 있다. 뭐 그런 점도 좀 배려한 규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처럼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규정은 주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설정된 거지만 역시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뭐 그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강행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네, 단체 협약이 이 사업장 단위에서 이 확장해서 적용된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인데요. 이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는요, 결국에 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사업을 단위로 할 것이냐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할 것이냐 라는 건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는 자와 동종의 노동자가 그 사업 전체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업장의 어느 하나 또는 일부에만 있는가에 따라 그냥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인데요. 이 상시 사용되는지 여부가 좀 문제되는 게 주로 이제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 같이 임시직들 있죠. 이런 것처럼 이 단기적인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는 뭐 노동자의 지위나 뭐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그러니까 뭐 임시직이냐 상용직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노동계약상의 명칭, 뭐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단기의 계약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뭐 기간 만료시마다 이게 반복 갱신돼서 계속 사용돼 왔다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라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종의 노동자는 이게 직종이나 직무의 내용이 그런 같은 노동자를 말한다 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동종의 노동자는 이 단체 협약이 확장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이 단체 협약이 확장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의 노동자는 해당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그런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동 조건상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좀 고려를 해서 이 조직 대상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그 노동 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려고 한 자,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에 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종 노동자의 범위는 그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체 협약이 그 적용 범위를 조합원 일부로 한정하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이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그 이제 단체 협약이 적용 범위를 좀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그런 관리자들 있죠. 이런 관리자들을 제외하고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가 이 동종의 노동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과 달리 조직 대상은 같은데 그 단체 협약이 생산직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제 규정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생산직 노동자만 동종의 노동자가 됩니다. 한편으로 이게 좀 드문 일이긴 한데요. 이 단체 협약 중에 어느 조항이 이 관리자라든가 이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까지 포함해서 생산직과 뭐 사무직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조항에 관해서는 전체 노동자가 또 동종의 노동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또 이제 이른바 정규직 노동조합이 뭐 임시 노동자나 촉탁 노동자를 그 조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 뭐 이 사람들의 어떤 직무 내용이라든가 근무 형태 또 노동조건 체계 등이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자인 조합원의 그것과 또 크게 다르지 않다면 뭐 크게 다른 게 없다면 이 사람들 역시 그 조합원과 동종의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 그런 주된 취지가 이러한 어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런 미조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속력에 관한 규정 취지는 이런 사람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 미조직 노동자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네, 판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이 조합원과 노동 조건 등이 비슷하더라도 이 노동조합이 조직 대상과 단체 협약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이상 이 사람들은 좀 동종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참 서러운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판례도 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떤 법 해석이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건으로는 이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건인데요. 이 확장 적용의 효과가 이게 발생을 하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이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돼야 하는 거죠. 하나의 단체 협약은 이게 해당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면 충분해요. 다른 사업이나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 이게 기업별 협약인가? 산업별 직종적 협약인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하나이냐 여럿이냐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 협약을 적용받는 자에 산입되는 건요. 그 단체 협약의 본래적 적용 범위에 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체 협약상 특별히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좀 한정된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이 취업규칙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또는 이 사용자의 임의적인 조치에 따라 이 단체 협약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에 산입되질 않아요.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 협약을 확장 적용받는 노동자도 역시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동종 노동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되면 족하고요. 과반수나 또는 3분의 2 이상 같이 그런 압도적 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수 이상이기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동종의 노동자는 그렇죠. 이제 동종의 노동자이긴 한데 협약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되기 이전에 그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던 그런 노동자들을 말해요.
대체로 이제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그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아직은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게도 그 단체 협약이 적용이 돼요. 뭐 사용자나 노동조합에서 뭐 어떤 조치나 행위가 없더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확장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 적용되는 단체 협약은 그러니까 이제 단체 협약의 부분에서 봤잖아요.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적 부분은 이 협약 당사자 쌍방 사이의 권리 의무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인 노동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적용되는, 그러니까 확장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하질 않아요. 협약 배제 조항이 이제 있는데 이 협약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그 본래의 효력을 상실하고요. 이 해당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러면 이게 확장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네, 그건 그 노동조합에서 이 유니온샵에서 그 다룬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이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그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확장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경우에도 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견해에 의하면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취지는 주로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개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수적으로는 또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의 우대를 좀 저지해서 노동조합도 보호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상 이 노동 조건의 기준은 또 최저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최고 기준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이 협약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이상 뭐 이제 유리한 원칙, 그러니까 유리의 원칙은 좀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관계없이 그 확장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규범적 효력 자체에 대해서는 이 어떤 유리의 원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 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뭐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그런 게 이제 적용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노동조합법이 뭐 유독 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서 노동조합은 외면하고 그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만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좀 이런 견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뭐 예를 들자면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두 개의 노동조합에 분산해서 가입한 상태에서 또 이들 노동조합이 또 사용자와 이제 개별적으로 교섭을 했어요. 이제 상당히 드문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교섭을 해서 두 개의 다른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그의 요건을 갖춘 그 다수파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이 소수파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확장해서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가 그 제기가 되는데요. 이 현행법상으로 보면 이 소수파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 확장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그런
그런 취지의 어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 그런 점을 또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뭐 유리한지 불리한지와 상관없이 이 다수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확장 적용된다. 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되면 노사가 이제 모처럼 이제 개별 교섭에 합의를 해서 체결한 그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그 사문화돼서 이제 불합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업장 단위의 어떤 일반적 구속력을 이유로 해서, 노동조합법의 그 규정을 이유로 해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뭐 그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거에 관계없이 이 다수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확장돼서 적용되지 않고, 뭐 그 자신들의 그 이제 그 노동조합 자신의 어떤 그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적용되고, 또 소수 노동조합은 그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확장해서 적용됐던 단체 협약이 그 유효 기간이 만료했다거나 뭐 이제 어떤 다른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 확장해서 적용됐던 효과도 소멸하게 돼요. 또 확장 적용의 요건이 이 확장 적용의 시작 요건이고 또 이제 존속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아니면 동종의 노동자 수가 또 변동이 돼서 이 확장 적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역시 확장 적용의 효과 역시 소멸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확장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그런 노동 조건은 이 단체 협약이 효력이 이제 소멸한 후에 그런 경우에 준해서 좀 처리를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네, 다음 수업은, 네,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체 행동입니다.